총균세 파트 2. 그렇다면 어떤 종족이 농업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걸까? 대체로 인류의 역사는 농업의 힘을 가진 종족과 가지지 못한 종족 혹은 농업의 힘을 획득한 시기가 서로 다른 종족들 사이의 충돌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북아메리카의 북극권에서는 선사시대의 농경도 목축도 생겨나지 않았다. 식량 생산의 발원지인 이란, 이라크, 멕시코, 안데스 지역, 중국의 여러 지역,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 등은 현재 곡창지대가 아니라 상당히 건조하거나 생태학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식량 생산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발굴한 탄소 함유 물질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을 적용해 식량 생산 시기를 추정한다. 그러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에는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가속질량 분석법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더 오래된 표본을 다른 방사성 붕괴 과정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정하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1만 5천년 이내의 사건에 대해 표기한 연대는 보정연대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작된 에머밀의 첫 흔적은 기원전 8500년경의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나왔다. 그 직후 에머밀은 점차 서쪽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나온 지역은 5곳에 불과하다. 바로 근동 또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알려진 서남아시아, 중국 메소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지역과 인접한 아마존 분지 미국 동부이다. 메소아메리카는 멕시코 중남부와 중앙아메리카 북서부 지역의 문명권을 말한다. 독자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5지역 외에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 서아프리카의 열대지역, 에티오피아, 뉴기니의 4지역도 불확실하지만 독자적인 식량 생산의 후보지역이다. 이 9곳의 후보지역 중에서 서남아시아가 기원전 8500년경 작물화를 시작했고 기원전 8000년경에 가축화를 시작해서 2가지 모두에서 가장 빨랐다. 서남아시아의 작물과 가축이 기원전 6000년경부터 기원전 3500년 사이에 유럽 서부와 중부에 전해지면서 그곳에서도 식량 생산이 시작되었다. 서남아시아의 원조 작물이 들어온 후 그 지역의 토종식물을 작물화한 또 다른 지역으로는 인도 아대륙의 인더스강 유역이 있다. 기원전 7000년에서 기원전 6000년 무렵에 농경 공동체가 형성되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전해져 온 밀과 보리 및 다른 작물을 재배했다. 이집트도 서남아시아의 작물이 전해지며 기원전 6000년에서 기원전 5000년에 식량 생산이 시작되었다. 질문에 대해 정리하면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식량 생산이 독자적으로 시작되었고 그것도 지역마다 시기가 크게 달랐다. 식량 생산을 먼저 시작한 이점을 누린 지역의 종족들은 총과 균과 쇠를 향해서도 우위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원래 수렵 채집을 하던 수렵 채집민은 어떤 경우에 식량 생산을 채택했을까? 과거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수렵 채집민이었다. 그런데 왜 그들 중 일부가 식량 생산을 채택했을까?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 질문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 활용 분석에 따르면 농경민이 수렵 채집민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 듯하다. 또한 고고학자들이 증명했듯이 많은 지역에서 농경민이 수렵 채집민을 대체했지만 초기의 농경민은 수렵 채집민보다 체구가 더 작고 영양 공급도 부족했으며 한층 더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고 평균 사망 연령도 낮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식량을 생산하는 쪽을 선택했을까? 식량 생산은 결과를 의식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의 부산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랑하는 수렵 채집민과 정주한 식량 생산자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 북아메리카의 태평양 북서 해안과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등 생태학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에서는 수렵 채집민도 정주해 살았다. 반대로 이동하며 살아가는 식량 생산자 집단도 있었다. 수렵 채집민 중에는 땅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무리가 적지 않다. 늙은 사고 야자나무를 베어내 새순의 성장을 돕기도 한다. 식량 생산은 수렵 채집민이 이미 해오던 일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발달했다. 야생의 먹거리에 완전히 의존하던 생활 방식에서 약간의 야생식물만 섭취하는 식생활로 전환하는데도 수천 년이 걸렸다. 식량 생산의 초기 단계의 사람들은 야생에서 먹거리를 채집하는 동시에 작물을 인위적으로 재배했다. 시간이 흘러 재배 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채집 활동은 그 중요도가 줄어들었다. 결국 시간당 평균 수확량은 많지만 굶어 죽을 가능성이 높은 변덕스러운 생활 방식보다 많지는 않지만 안정된 수확을 선택함으로써 굶주림의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각 대륙에서 최초의 농경민은 근처에 관찰할 만한 농경민이 없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농경을 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대륙의 한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시작한 뒤에는 이웃에 살던 수렵채 진민이 그 결과를 보면서 의식적으로 농경을 선택할 수 있었다.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식량 생산과 수렵 채집을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대안적 전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 수렵 채집이 줄어들고 식량 생산이 유리해졌는지는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여전히 논쟁을 벌이는 주제이다. 그러나 식량 생산이 힘을 얻게 된 5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요인은 야생에서의 먹을거리가 줄어드는 점이다. 홍적세가 끝날 즈음에 남부 아메리카에서 대형 포유류는 멸종을 맞았다. 따라서 이들은 식량 생산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요인은 수렵 채집의 보상보다 식물의 작물화를 통해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요인은 수렵 채집을 위한 도구가 발전하면서 그 장비들을 식량 생산에 사용하게 된 점이었다. 네 번째 요인은 식량 생산의 증가와 인구 밀도의 양방향의 관계이다. 식량 생산은 단위 면적당 수렵 채집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만들어내므로 자연스럽게 인구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식량 생산을 늘려야 했고, 식량 생산의 증가를 위해서는 농경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식량을 생산하며 정주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출산 간격이 짧아져 인구가 자연스레 증가했고, 그 결과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해졌다. 그런데 모든 작물의 조상이 되는 야생식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작물이 되었는가? 모든 작물은 야생식물에서 개량된 것이다. 식물의 작물화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식물을 인간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유전적 변화를 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식물의 작물화는 1만 년 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도 무의식적으로 식물을 작물화하려는 수많은 동물 중 하나일 뿐이다. 식물도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려야 한다.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은 동물을 이용하여 종자를 옮기는 식물이 많다. 야생 딸기를 예로 들면 딸기 씨가 덜 익어 아직 땅에 심어질 때가 아닐 땐 딸기의 과육이 푸른색을 띠고 단단하며 신맛을 낸다. 그러다 씨가 마침내 성숙해지면 딸기의 과육도 붉은색을 띠고 달콤하고 부드러워진다. 이런 색깔의 변화는 개똥집박이 같은 새들에게 열매를 따먹고 멀리 날아가 씨를 배설하라는 신호가 된다. 야생 딸기의 이런 성장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것이다. 설익은 딸기가 푸른빛을 띠고 신맛이 날수록 그것을 먹는 새는 줄어들고, 반면에 완전히 익었을 때는 딸기가 붉은색을 띠고 달콤해질수록 그것을 먹는 새들이 많아지게 된다. 딸기가 새에 적응한 것처럼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망고는 박쥐에게 적응했다. 동물을 통한 씨앗의 전파는 그 누구도 작물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야생식물이 작물로 진화한 초기의 무의식적 단계에서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식물을 재배하지 않았다. 식물이 인간으로 하여금 열매를 먹고 퍼뜨리도록 유인했을 뿐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야생식물을 채집해 집으로 가져올 때 일부는 집 주변에 흘리기도 한다. 우리가 배설하는 곳과 더불어 씨앗을 뱉는 곳에서 최초의 농업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야생에서 식물과 과일을 채집할 때 아무거나 따지 않고 알이 크고 잘 익은 것 위주로 채집한다. 이렇게 겉으로 크고 잘 익은 채소와 야채들을 가져와 그 씨앗을 집 주변에 버리면서 의도치 않게 작물화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뿌리는 씨와 그 야생 원종은 쓴맛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열매가 달콤한 식물은 동물을 이용해 씨를 퍼뜨리지만 열매 속의 씨 자체는 쓴맛을 내야 한다. 동물이 먹지 않고 뱉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몬드는 씨가 쓴맛을 내도록 진화한 대표적인 작물이다. 대부분의 야생 아몬드 씨에는 지독히 쓴맛을 내는 아미그달린이라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그 물질은 분해되면 시안화물이라는 독을 만들어낸다. 이런 무서운 야생 아몬드가 어떻게 작물화되었을까? 일부 아몬드 나무에서 돌연 변이를 일으켜 아미그달린을 합성하지 못하는 나무가 생겨났다. 그리고 우연히 쓴맛이 나지 않는 아몬드 나무를 아이들이 발견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아몬드 씨를 집 쓰레기 더미에 버리다가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심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기원전 8000년경 그리스의 고고학 발굴지에서 야생 아몬드가 발견되었다. 이 야생 아몬드는 기원전 3000년경 지중해 동쪽 곳곳에서 작물화되었다. 야생 식물이 작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과육의 크기, 쓴맛, 과육량, 기름 함유량, 섬유 길이 등이어서 초기 농경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눈에 띄는 좋은 개체를 야생에서 수확함으로써 고대인은 무의식적으로 작물화를 향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3가지 유형의 변화들도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씨를 퍼뜨리는 야생 메커니즘의 변화이다. 완두콩이 그 대표적인 예로 야생 완두콩은 발화하려면 꼬투리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작물화한 완두콩의 꼬투리는 터지지 않는다. 아마 돌연변이로 꼬투리가 터지지 않는 완두콩들을 먹으려고 집에 가져온 것을 시작으로 인간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직접 선택했다. 이렇게 돌연변이를 일으킨 종자를 인간이 수확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그것을 인간이 집 주변에 심으면 다시 그 돌연변이 종자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야생의 밀과 보리의 씨는 줄기의 맨 위쪽에서 자란다. 씨앗이 익으면 줄기가 땅 쪽으로 무너지면서 씨가 땅에 떨어져 땅에서 발화를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줄기가 부러지지 않는 돌연변이가 나타나 줄기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개체가 등장했다. 인간은 그 밀과 보리를 가져와 집 주변에 심었다. 근 1만 년 전에 줄기가 흩어지지 않는 밀과 보리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행위가 최초의 개량이었던 셈이다. 두 번째 유형의 변화는 발화 억제 유전자의 제거였다. 많은 한해살이 식물들은 씨를 휴면 상태로 두었다가 수년이 흐른 후에 싹이 트게 하는 유전자가 있었다. 그런데 발화를 억제하는 장치가 없는 돌연변이가 등장했고, 이 종자를 심어 다시 돌연변이 종자를 얻었다. 산업혁명으로 나방의 생존 환경이 바뀐 것만큼이나 농경으로 식물의 생존 환경도 달라졌다. 작물화에 따른 식물의 많은 변화는 조건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건의 변화로 인해 생장에 유리한 개체의 유형도 달라졌다. 예컨대 농부가 채마밭에 촘촘히 씨를 뿌리면 씨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채마밭에서는 큰 씨가 빨리 성장하는 좋은 조건을 이용할 수 있어 크게 유리해진다. 작물화의 용이성에서 식물 간의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야생식물이 작물화한 순서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제일 먼저 개발된 작물은 약 1만 년 전에 작물화한 밀과 보리와 완두콩이었다. 이 세 가지 작물의 야생 원종은 많은 면에서 유리했다. 야생 상태에서 먹을 수 있었고, 수확량이 많았고, 씨를 뿌리기만 하면 잘 자랐고, 서너 달 뒤에 수확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이 자화수분하는 이점도 있어서 바람직한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다. 다음 단계의 작물은 기원전 4000년경에 시작된 과일나무와 견과류 나무의 작물화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재배하기가 쉬웠다. 이어지는 단계는 사과와 복숭아, 자두와 앵두 등의 재배하기 한층 어려운 과일나무의 작물화였다. 이 나무들은 재배하려면 접목이라는 까다로운 기법을 적용해야 했다. 이 작물화 순서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것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순서로 나타난다. 그러나 식량 생산 방법에는 지역 간에 몇몇 중대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9세기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흙뿌리기와 단일 경작을 사용했고, 나중에야 쟁기질을 도입했다. 소와 말을 가축화한 뒤에는 가축에게 쟁기를 묶어 밭을 갈았다. 그러나 신세계에서는 동물을 가축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쟁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신세계에서 대부분의 밭은 한 종류만 심은 단일 경작지가 아니라 다양한 작물을 한꺼번에 심고 가꾸는 혼합형 채마밭의 형태를 띠었다. 그리하여 로마 시대에 이르면 오늘날의 주요 작물로 손꼽히는 거의 모든 작물이 세계 어딘가에서 재배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일부 지역의 종족은 야생식물을 길들이지 못했을까? 캘리포니아, 유럽, 오스트레일리아의 온대지역, 적도 이남의 아프리카 등지, 비옥하고 적합한 곳에서는 왜 농경이 독자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까? 대다수의 야생식물은 작물화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20만 종의 야생식물 중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수천 종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작물화한 것은 수백 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전세계 작물 생산량의 80% 이상을 12종의 곡물이 차지한다. 그 12종에서 곡물로는 밀, 옥수수, 쌀, 보리, 수수가 있고, 콩류로는 대두가 있고, 뿌리줄기와 덩이줄기로는 감자, 마니옥, 고구마가 있으며, 설탕 공급원으로는 사탕수수나무가 있고, 열매로는 바나나가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주된 식량인 몇몇 작물이 모두 수천 년 전에 작물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세계의 많은 지역에 잠재력이 큰 토종 야생식물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작물화된 4종의 과일나무는 지중해 동쪽을 넘어 멀리까지 야생에 널려 있었다. 올리브, 포도, 무화과는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북서아프리카에, 대추야자는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전역에 분포했다. 그런데 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바깥 사람들은 이 야생식물들을 스스로 작물화하지 않고 지중해 동쪽에서 작물화된 형태로 받아들인 뒤에야 그것들을 재배하기 시작했을까? 이 점에 대해 답을 하려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식물의 작물화는 작물화하고 가축화할 만한 야생식물과 야생동물의 원종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대상 개체수가 부족하다면 떠돌이 수렵체 진민이 전통적인 방랑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정착해 살며 농경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야생 사과나무를 작물화하지 못한 북아메리카의 경우 문제가 인디언에게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사과에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작물화를 시도한 지역 중에서 양극단에 있는 세 곳을 비교해보는 것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세계에서 식량 생산을 제일 먼저 시작한 중심지이고, 다른 두 지역은 뉴기니와 미국 동부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는 뉴기니와 미국 동부보다 훨씬 먼저 지역 식물을 작물화했다. 그리고 훨씬 많은 종, 게다가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가치 있는 종을 작물화했다. 이처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식물종을 작물화함으로써 집약적으로 식량을 생산했고, 그 결과 인구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발달한 과학기술과 복잡한 정치 조직을 갖춘 선진 세계에 들어설 수 있었다. 반면에 뉴기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 동부에서 식량 생산에 한계가 있었던 이유는 원주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지역의 생물상과 환경의 문제였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뉴기니 및 미국 동부 사이의 이런 차이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 식물종과 가축화할 수 있는 야생 동물종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유럽인들이 들어올 때까지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북아메리카 사과를 작물화하지 못한 이유는 사과의 작물화에 필요한 생물학적 선결 조건에 관한 한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농경민도 유라시아 농경민과 똑같은 처지였다. 그들이 사과를 작물화하지 못한 이유는 북아메리카에 분포한 야생 동식물종 전체의 원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가축화하지 못한 대형 포유동물의 특징은 무엇일까? 톨스토이의 위대한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말은 가축화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듯하다.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비슷하지만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제각각 그 이유가 다르다. 얼룩말과 패커리 등 겉으로 보기에는 가축화에 적합한 야생 대형 포유동물이 가축화가 되지 못한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한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형 동물을 45kg 이상의 체중으로 정의한다면 20세기 전까지 14종만이 가축화에 성공했다. 그 14종은 양, 염소, 소, 돼지, 말, 아라비아 단복낙타, 박트리아 쌍복낙타, 라마와 알파카, 당나귀, 술록, 물소, 약호, 발리소, 미툰이다. 가축화된 동물은 가둔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기르고 번식시킴으로써 야생 조상과 달라진 동물을 말한다. 고대 14종의 야생 조상은 지구상에서 고르지 않게 분포하고 있었다. 남아메리카에는 야생 조상이 한 종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라마와 알파카가 태어났다. 그 외 13종의 야생 조상은 유라시아에 국한되었다. 야생 조상들이 대륙 간에 이렇게 불공평하게 분포한 현상이 결국에는 유라시아가 다른 대륙보다 총과 균과 쇠를 먼저 갖게 된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유라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이어서 생태학적으로 무척 다양한 데다가 광활한 열대우림부터 온대림과 사막과 습지를 거쳐 광활한 툰드라까지 동식물의 서식지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라시아에는 처음부터 가축화할 만한 야생 포유 동물 후보가 가장 많았다. 가축화 후보인 148종의 대형 야생 초식 포유 동물 중에서 총 14종만이 가축화 실험에 통과했다. 가축화가 실패한 원인으로는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먼저 식습관이다. 비효율적으로 많이 먹거나 까다로운 먹이 문제로 실패한다. 다음으로는 생장률이다. 가축이 사육할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생장 속도도 빨라야 한다. 다른 하나는 인공 번식의 문제이다. 짝짓기를 인공적으로 하기 어려운 동물은 가축화가 어렵다. 또 다른 하나는 포악한 성격이다. 길들여지지 않고 인간을 죽이는 동물은 가축화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얼룩말을 들 수 있다. 얼룩말은 나이가 들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진다. 얼룩말은 걸핏하면 사람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고약한 습성이 있다. 가축화된 대형 포유동물의 야생 조상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다음의 세 가지 사회적 특징이 드러난다. 무리를 지어 살며 무리의 구성원 사이에 위계질서가 유지되며 무리가 서로 배타적인 영역을 고집하지 않고 각 무리들의 세력권이 중첩된다. 이런 사회 구조는 가축화에 이상적이다. 위계질서 속에서 어린 새끼들은 주변에서 자주 보는 동물들의 흉내를 낸다. 또 그런 동물은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리더를 본능적으로 따르고 인간을 그런 리더로 인정하기 때문에 쉽게 무리를 몰고 다닐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축화 후보종이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에 따라 배제되었다. 그리고 우연히도 유라시아에는 다른 대륙들보다 가축화할 수 있는 대형 초식 포유 동물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가 유라시아 사회에 중대한 이점을 안겨주었다.